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결국 사퇴를 했고요.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혁신위 위원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볼지가 참으로 궁금한데요. 혁신위원 가운데 한 분이었죠. 오신환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입니다. 혁신위에서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희생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목소리와 혁신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50% 정도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당이 그것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 남아있는 과제였는데 네. 당이 굉장히 꽉 막혀 있었던 그런 혁신의 물꼬를 네.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과 함께 물꼬를 터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김기현 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내려줘서 저는 이제 그 장제원, 김기현 두 분의 그 희생이 저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거의 우리 앞으로 4개월 뒤에 총선을 가기 위한 그 혁신의 첫 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혁신위에서 그 희생을 요구했을 때 그때 바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없으세요?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과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당 지도부와 중진 또 네. 소위 대통령과 친한 그런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네. 다 시기와 나름대로의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에서 또 충정을 가지고 그 혁신안의 권고안을 만든 것이지. 네. 이것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혁신위에서 저 또한 혁신 활동을 했지만 우리 당의 구성원들 누구라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혁신위의 혁신안을 권고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그때 다수의 언론이 어떤 해석을 내린 바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늘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당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국민들께 비전을 보이고 대한정당으로서 확고히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그 대통령께서 김기현 체제를 옹호하니 아니면은 반대하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들 당 대내외적으로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들이 네. 저는 그 두 분께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사퇴 선언 뒤에 혹시 이뇨한 위원장하고는 뭔가 통화나 얘기 나눠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요. 네. 예, 저는 전격적이긴 하지만 네. 오랜 기간 동안 두 분 모두 본인들의 기득권이라고 일컫는 예. 그런 당권과 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서 그런 고심을 계속 해온 것이 아닌가. 저도 사실은 전격적인 그런 희생에 대해서 사실 조금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예상을 못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위원장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그때 오찬 뒤에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들한테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다 혹시 이런 얘기를 좀 전한 바는 없었습니까? 당시 오찬의 내용들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는 없고요. 네네.
예, 그 이후에 통화를 한두 차례 하기는 했는데, 네. 이 당이 뭐 여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예. 과제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은 혁신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진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당연히 그동안 한 6주 동안의 혁신이 과정 속에서 네. 내년 총선과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당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혁신안이 그냥 중도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이 제대로 나머지 50%를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뇨한 위원장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공관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뇨한 위원장에게 제안이 들어가면 이뇨한 위원장은 바로 받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이뇨한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네. 본인은 이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뭐 어떤 요구가 당에서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이 위원장께서는 그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당 구조 내에서의 치열한 과정들을 경험하셔서 제가 봐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좀 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맞죠? 뭐 본인은 굉장히 에너지를 6주 동안 쏟아 붓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다른 정당에 관여하는 활동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 참 힘들다라는 그 비슷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이뇨한 위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모든 혁신위의 활동들이 네. 어쨌든 당의 지도부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척점에서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의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셨냐면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사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어떤 특정 인물들이 또다시 뭐 불출마 선언이나 다른 어떤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 저는 그 두 분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당이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한 부분들의 상징적인 두 분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네. 다른 어떤 시너지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이 일단은 총선 체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비전들을 제시하고 또 대안으로서의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네. 저는 그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불출마에 대한 그런 뭐 도미노 현상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저는 그와 더불어서 당의 이게 준비된 모습들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비대위가 가장 먼저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숙제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으로서는 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받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서 또 원내에서 의원들이 그것들을 좀 고심하며 내용들을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지금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비대위가 나서 가지고 쌍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방어선을 치면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바뀌고 있나?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국민들의 목소리가 네. 지금 뭐 특검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다만 또 정치적인 쟁점화를 통해서 총선에서 그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양면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뭐 어느 시기에 또 어떻게 그 과정들이 만들어질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흠. 원내에서 또 비대위 체제가 되면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의원님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지금 그 도전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 이제 지역 유권자들 좀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체감하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심은 여전히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싸늘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여전히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나 지금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결국에는 민심을 받드는 정당 그리고 이 누가 더 혁신하고 변화하는지 이 부분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비대위 체제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국민들께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음흠. 그런 비전과 정책들을 내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 체제가 구축되면 또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 12월 27일 탈당을 이미 예고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또 당이 악재 하나를 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혁신위 활동을 할 때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당이 더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같이 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이준석 전 대표를 설득하고 예. 그리고 이 당 안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고 함께 간다고 하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끝까지 그 부분을 놓지 않고 네네.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습니다.